자, 남는겹슈님이신데 30대 초중반 남자이시고 네. 프랜차이즈 관리직이시다. 근데 427만 원 외벌이. 프랜차이즈 관리직 427만 원이면은 나쁘지 않아요. 초중반에 나쁘지 않은 네, 거죠. 여기에 이제 수당까지 더하면 조금 더 있고 그리고 아동 수당 이제 좀 늘어날 수 있겠네요. 네, 이거 조금 늘어나실 거고 그다음 블로그. 블로그로 한 5에서 10만 원 정도 현금 수입 그리고 그 현물 지원되는 거 있죠. 네네, 체험단 같은 거. 그런 걸로 하게 되면은 한 2, 30만 원 정도까지도. 제가 운영하는 카페에서도 지금 그 블로그 이런 거 전문가분을 제가 모셔가지고 요거를 이제 했는데 네. 체험단 같은 게 꽤 돈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을 벌기보다는 그냥 외식을 한 달에 한 3-4번 뭐 이런 그리고 거. 제가 아는 분 중에는 저걸로 돈 버시는 분이 네. 그거 받아서 그러면 네. 안 된다고 하는데 당근에 이렇게 팔고 쓰신 거는 팔고 그렇게 하면서 현금도 꽤 쏠쏠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렇게 부업이라는 게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긴 있더라. 네. 근데 저축액이 40만 원이에요.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작년에 결혼에 성공했고 올해 귀엽고 소중한 아이가 나왔습니다. 연애를 오래 하면서 돈을 모았고 결혼하면서 경기도 외곽에 4억 초반짜리 아파트를 샀어요. 아이가 올해 초에 생기면서 아내는 하던 일을 접게 되고 저 혼자 외벌이를 하면서 22년 한 해는 한 푼도 못 모으고 아이 앞으로 매달 40만 원씩 적금과 저축성 보험만 넣고 있네요. 이 40만 원도 나라에서 주는 수당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가장 충격을 받았던 거는 반기별로 보너스가 100% 정도가 나오는데 월급을 2배 받았어도 지출 예정된 금액에 돈을 뿌리고 원금 갚고 나니까 남는 게 없더라고요. 보너스 받는 날이면 소고기라도 사 먹고 선물도 주려고 했는데 그럴 수 없는 현실이 너무 슬픕니다. 계획서를 써보고 소비를 통제하려고 해도 도대체 뺄 데가 없다. 네. 아내가 작게 가게 차릴 정도의 금액을 마련하려면 앞으로 한 2년간 열심히 그쵸. 모아서 다시 가게를 하고 싶은데 막막하다 이 이야기신 것 같습니다. 저축이 먼저일지 대출 상환이 먼저일지 막막합니다. 외벌이가 원래 이런 건가요? 30대 아빠 저 같은 사람 많을 것 같은데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우선 맞벌이를 하다가 아내분이 이제 출산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장사를 외벌이로. 접었다. 네. 이런 가구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장사를 접으신 분도 있으시고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두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러면 공통적으로 여기 겪는 문제인데 거기에 이제 플러스 요인들이 이분들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게 차를 타고 다니는 게 있는데 아이가 태어난 김에 네. 바꾸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저도 그 마음을 뭔지는 알거든요. 네. 저는 포르테 쿱이라고 그 포르테 알아요. K3 네. 초기 버전인데 준중형 차잖아요. 쿱이어서 그 문이 두 짝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타고 다녔어요. 애가 있을 때도. 그거 어떻게 뒤에. 셨어요? 카시트? 뭐 이렇게 구겨져가지고 카시트를 달고. 그랬었죠. 가능하네요. 그러니까 뭐 뒷자리가 없는 건 아니니까. 막 그러고 타고 다녔는데 많은 분들이 차를 바꾸죠. 거의 대부분 바꿔. 특히 SUV로 바꾸고 이왕 사는 거 좋게 사야 되니까 뭐 산타페 뭐 이런 걸 사도 뭐 펠리세이드 사서 차박한다고 또 막. 제발. 그러니까 그 건수가 딱 걸린 거지. 우리 아이를 위해서. 그 논리가 들어가면 무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를 위해서라고 하면 그건 누구도 지탄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다 여기서 사고 나면 어떡할 건데? 그렇지. 라고 한마디 하면 할 말이 할 말 없어져. 없어요. 안전하고 튼튼한 차 타야지. 그러면 더 줄일 곳은 모르겠고 비상금 경조사 통장을 못 만들고 신용카드를 쓰다 보니 매달 현금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요. 3천만 원 모아서 와이프 자영업 다시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차 바꾼 거 이게 가장 큰 문제인가요? 차 바꾼 것도 그렇고 지금 이분이 살고 계신 집도 약간 특수한 대출을 받으셨어요. 네. 그런 것 때문에 대출 원리금도 굉장히 많이 나가는데 우리가 보통 대출 원리금은 이제 저축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원금 갚아 나가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원금이 저축이고 이자는 이자입니다. 예. 이거는 소비예요. 합쳐가지고 이제 원리금이라고 부르는데 대출 원리금을 계산해 보니까 105만 원 약간 안 되세요. 그런데 그 105만 원 중에 원금을 상환하는 비중이 6만 원에서 7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주택담보대출 받으면 원금 이자 섞여가지고 나가잖아요. 근데 이번에 나온 대출 중에 그 체증식 체증식으로. 상환 방법이 있어요. 처음에는 적게 내고 나중에 늘어났는데 처음에 적게 내다 보니까 원금이 비중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100만 원 넘는 돈 중에 한 6, 7만 원 정도만 원금이고 나머지는 사실 이자인. 그러니까 부담이 크죠. 그러니까 앞으로 점점 더 원금이 또 늘어나는 거, 상환 부담도 늘어나게 되고 지금 당장 저거를 열심히 낸다고 해도 원금이 또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비중 자체도 크죠. 439만 원 중에 거의 4분의 1 정도 대출 원리금이 차지를 하고 있고 여기에 또 차량과 관련된 것들 왼쪽 편에 차량 할부 48, 유류비 톨비 6만 원, 차량 보험 등 해가지고 저것만 70만 원 넘어가요. 이게 많이 들어가네요. 그러면 이분은 지금 그 출퇴근 거리가 좀 뭐 길거나 아니면 뭐 좀 차를 안 타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출퇴근은 대중교통으로 하세요 또. 그러면 이 차는 뭐죠?
그 차는 가족의 행복과 아 즐거움과 그렇구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물론 네. 차를 안 타도 48만 원 차량 할부금은 그대로 들어가는 거고 그렇죠. 차량 보험도 보험료 플러스 세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간 보험료가 한 100만 원 약간 넘게 나오고 세금까지 포함하니까 저 정도. 야 거의 뭐 차를 거의 3천만 원대 중반짜리 뭐 사신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네. 네. 한 보통은 SUV 60개월 예요. 하니까 맞아요. SUV구나. 그게 72개월 할부를 하셨어요. 72개월인데. 와, 그럼 엄청 비싼 거 사신 거네. 72개월에 48만 원씩 얼추 곱하면 나오죠. 6만 원에 6년이니까 3,600, 4천 가까운 거. 예. 그게 이 소득과 혹은 맞벌이 소득에서는 가능했었을 지출일 수도 있어요. 네네네. 그런데 하필 시기가 안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겠다고 생각한 것도 어찌 보면은 계획이고, 네. 그리고 아이를 낳게 되면은 아내분의 소득이 줄어든다는 것도 어찌 보면은 이제 예상된 계획에 예상돼 있는 예.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고려 안 하고 그냥 우린 맞벌이니까라고 만약에 세팅을 해놓으면 얘네들이 다 고정비잖아요. 어찌 보면 맞아요. 다 고정비인데 소득만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저축이 안 되는 안 수밖에 되죠. 없는 거죠. 그리고 고정비 중에 줄일 수 네. 없는 고정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럼 대중교통비는 왜 25만 원이나 들어가냐? 이분이 이제 경기도 외곽에 집을 마련하셨고 서울 안으로 출근을 하시다 보니까 저게 최소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보내주신 자료에는 저희가 이제 사연 받는 거 외에 네네네. 따로 연락을 드려가지고 필요한 자료 봤는데 그 한 달에 지출을 10원 단위까지 정리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제가 들여다봐도 와 줄일 게 없다. 줄일 게 없다. 줄일 게 없어요. 그럼 차를 팔지 않는 이상 저것도 계속 나가는 거고 대중교통도 걸어 다니지 않는 이상은 출퇴근 어쩔 수 없이 하셔야 되는 거고 네. 휴대폰이야 뭐 조금 후에 바꾼다라고 하셨는데 네. 저것도 줄여봐야 뭐 몇만 원. 용돈 쇼핑도 사실은 저 용돈 안에 남자분 용돈이 31만 얼마고 여자분이 20만 8천 얼마예요. 그러니까 막 그것까지도 계산해놨어요. 네. 왜 이렇게 뒷자리가 지저분하냐? 용돈이라고 했지만은 출근하시면서 식사 드시는 거 있죠. 점심 네, 식사. 네, 그런 네. 게 여기 다 포함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건 또 거의 못 줄여요. 그러니까 이게 참 저도 좀 안타깝기도 한데 이게 지금 보면은 좀 말씀도 해주시지만 유류비가 6만 원이면 되게 적은 편인 거잖아요. 네. 거의 안 타시는 안 타요, 거거든요. 안 타요. 그리고 가끔 뭐 어디 뭐 친정이나 뭐 본가 가거나 아니면 한 번씩 여행 가는 정도인데 그 비용에 지금 1년에 거의 뭐 700에서 800 가까운 돈을 고정비로 내고 있다는 게 2달 월급이 저기 사라지는 거죠. 그렇죠. 이게 앞으로 자산 가치가 유지가 되면 모르겠지만 또 계속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래나 저래나 2달 월급이 아니라 거의 한 3달 월급이 날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건 한번 진짜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냥 차가 필요할 수는 있는데 이걸 내가 사서 계속 그 주차장에 두고 써야 되는 건지 아니면 조금 불편하더라도 뭐 택시를 탄다거나 뭐 소카 같은 걸 빌려서 타도 충분하실 거거든요. 사실. 맞아요. 그분 연예인 슈퍼주니어의 누구죠? 김희철 씨. 네. 그분이 경차인가 뭐 하여튼 그러고 택시 타고 다니시잖아요. 그게 나는 되게 편하다. 택시가 훨씬 편하죠. 훨씬 편하고 운전도 싸고. 해줘. 네, 그리고 뭐 어쨌든 뭐 대중교통이니까 주차 안 해도 돼. 맞아요. 그런 걸 또 생각해 보면 편한데 이게 아마 이제 이분의 저는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하는 거는 이해는 돼요. 애기 아빠가 되는데 우리 애가 이제 태어나는데 네. 어떡하냐 이거 하나는 있어야지라고 생각하고 사놨더니 생각보다 너무 많이 많이 들어가는 들어요. 거지. 그리고 이런 분들의 공통적인 그 표현이 뭐라고 하냐면 아이가 태어난 김에 큰 맘 먹고 바꿨어요. 네. 정말 저 결심을 하실 땐 굉장히 큰 맘인데 네. 좀 이사를 가야 되는 건 아닐까요? 저도 그게 지금 출퇴근 거리 때문에 25만 원씩이나 대중교통비가 나올 정도고 이건 많은 거죠. 많은 거예요. 네. 그러면 전 근본적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사라고 생각이 되는 게 네. 지금 대출 원리금이 지금 있는 주택 때문에 나가는 거잖아요. 네네. 이건 빚을 갚지 않는 이상은 계속 나가야 될 거고. 그렇죠. 솔직히 지금 상태에서는 저 100만 원 그냥 월세입니다. 원금 나가는 게 거의 없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순수하게 100만 원이 월세라고 생각해 보면 집값이 오르는 만큼 그만큼을 커버해 줘야 되는데 네. 과연 또 그걸 당장에 이득을 볼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도 지금 큰 틀에서는 어쨌든 외벌이이시고 네. 앞으로 2, 3년 정도는 아이를 더 키우실 거라면 뭔가 월세로 좀 동네 그 집 앞 그 회사 앞쪽으로 좀 이사 가셔가지고 여러모로 좀 비용 좀 줄이고. 한 3년 후에 이제 지금부터는 2년 후죠. 2년 내지는 3년 안쪽에서 자영업 아내분 그걸 다시 차려드리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네. 지금 상태에서는 다행스러운 건 불행 중 다행은 빚이 안 생긴다는 게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로 현상 유지도 되긴 돼요. 현상 유지는 가능하죠. 돼요. 네네. 그런데 돈을 못 모아요. 음. 그러면 이 현상 유지가 언제까지 될 것이냐? 지출이 더 늘어날 때까지. 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맞벌이 전선에 뛰어들어가지고 소득을 벌어들여야 되는데 네. 그거보다는 지금 좀 구조적인 조정을 한 2년 좀 불편하시더라도 하고
그리고 이분이 이제 경기도에 있는 이제 소도시에서 이제 출퇴근을 이제 서울 강남 쪽으로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도 사실 많이 들기도 하지만 큰 틀에서는 차를 팔고 조금 서울 인근으로 직장에 거의 한 번에 갈 수 있는 버스나 지하철이 있는 라인으로 해서 뭐 월세를 얻으시면 이래나 저래나 한 5, 60만 원 이상은 세이브가 되지 않을까. 돈도 아끼고 사실 생활도 조금 더 편해지실 네, 거고요. 그거만 모아도 한 2, 3년 더 모으시면 3천만 원이 모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건 좋을 것 네. 같아요. 뭐 인터넷 OTT 비대 뭐 이런 것들도 쓰고 계신데 보험료 24만 원 이건 어떠세요? 저건 좀 과해요. 아 이것도 가합니다. 저건 좀 약간 많이 들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순수하게 부담하는 게 24만 원. 저기서 한 10만 원 정도는 최소한 깎을 수 있을 정도의 여력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애가 크면서 돈을 더 갖다가 쓰기 시작할 텐데 그러면 사실 이제 조금 있으면 적자거든요. 네. 근데 내년부터 적자로 들어갈 거라서 지금 무언가 조정할 필요는 있다. 네. 포기할 수 없는 소비는 뭡니까? 아이에 관한 비용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저도 애가 이제 있고 애가 초등학생인데 5살까지는 진짜 기억 못 합니다. 전혀 기억 못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3살, 4살, 뭐 2살 요럴 때 애가 너무 이쁘고 인형 같은데 살아있는 인형 같아서 너무 좋은데 네. 얘 뭐 옷을 막 이쁘게 입히고 싶고 좋은 데 데려가고 좋은 데 데려가서 막 사진도 찍어주고 싶고 그리고 막 추억을 남기고 싶은데 그거는 부모님의 그냥 추억이지 애는 전혀 기억 못 한다는 거. 그냥 애는 많이 이렇게 웃어주고 많이 뭐 같이 책을 읽어준다거나 교감을 많이 해주는 게 중요한 거지. 뭐 차 그 카시트에 태워가지고 멀리 놀러 가서 애는 전혀 관심도 없고 뭔지도 모르는 막 울어. 애는 막 울고 막 난리 났어. 나 빨리 집에 가서 막 지금 쉬고 싶은데 막 덜컹거리는 걸 막 태워가지고 강제로 또 이것도 담궈놔요. X로. 정말. 그래가지고 막 데려가. 그러면 애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겠어. 나 목 가는 것도 힘든데 목도 무거워 죽겠어. 근데 어디 가서 막 자는 건 다 똑같은데. 근데 또 막 계속 뭐 차 안에서 막 계속 덜컹덜컹거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하느니 집에서 애가 잘 기억 못 합니다. 그러니까 책 많이 읽어주시고 그리고 놀이터 가서 많이 놀아주고 애 많이 이렇게 스킨십 해주면서 애한테 부모로서의 사랑을 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5살 정도 되니까. 자, 그럼 자산이 지금 4억 2,600만 원인데 주택이 4억 2천짜리를 네. 가지고 계시군요. 그리고 이제 미국 주식 주식. 300, 예금 300인데 부채가 3억 8천. 네. 근데 이자율은 좋네요. 낮아요. 네, 30년 채증식이긴 한데. 그럼 요거를 갚는 게 그러니까 전세나 이런 걸 줘서 갚는 게 맞을까요? 이게 저거 지금 상태에서 부담을 줄이려면 네. 나가는 거 한 달에 100만 원씩 나가는 거를 부담을 줄이려면 그 방법밖에는 사실은 없어요. 차 아니면 집 둘 중에 하나 포기해야 되거든요. 네, 둘 중에 하나. 네. 둘 다 정리가 되면 아주 좋죠. 네. 근데 사실 집을 포기하게 되면 올라오면 차도 필요 없어지니까 훨씬 더 필요 없어지니까. 그럴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신용대출이 또 있네요. 그러니까 이분은 주택담보대출에 신용대출에 신용대출까지 현금이 없는 상태에서 거의 그냥 집을 사신 거네요. 네, 그렇게 끌어가지고 사셨는데 물론 이제 내 돈이 조금 들어가기는 했죠. 네. 거기다 차량 할부까지 또 해버리니까 사실 대출이 너무 많네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 순자산이 4,600밖에는 안 됩니다. 네. 거기다가 지금 외벌이까지 돼버리셨으니까 네. 지금 요대로 가는 거는 상황 유지 능력이 없다. 네. 자, 그럼 정리하면은 단순 지출 조정은 할 게 없다. 할게 아주 없어요. 지금 꼼꼼하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보험료하고 외식마저도 줄여버리면 네.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데 네. 그래봐야 줄일 수 있는 게 한 20만 원 정도밖에 못 줄이고. 그럼 차라리 차가 없어지면서 생기는 불편함을 감수하는 게 다른 거 줄이는 것보다 훨씬 나을 수 크죠. 있죠. 한 달에 70만 원 이상의 부담이 확 줄어드니까. 감가상각까지 따지면은 거의 한 달에 120, 30만 원 날아가는 거죠. 네. 그걸 생각하시면 진짜 기회비용까지도 보면 꽤 큰 돈이. 그러면 우리한테 그 차가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건가? 물론 그 심정은 되게 힘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큰 맘 먹고 뽑은 그 차를 네. 얼마 안 돼서 지금 1년도 안 돼서 이별을 해야 되는 네. 상황인데 나중에 더 좋은 차를 사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것도 한번 심각하게 두 분이서 머리를 맞대고 네, 고민하시는 게 지금 좋습니다. 대출 비율을 좀 낮출 필요는 있을 것 같다. 네. 네, 지금 소득 대비 좀 강한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이가 또 태어났기 때문에 돈이 더 들어가니까 앞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원금이 적고 대출이 많기 때문에 주거지 이전을 좀 고민해 보시는 게 해보셔도 좋고 좋고. 차선책은 지금 상황이 문제가 없으면 맞벌이까지도 유지는 가능할 텐데 그런데 이런 거의 단점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러면 상황에 끌려다닙니다. 맞벌이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고 그럼 맞벌이 그 소득 안에서 뭔가 우리가 또 판단을 해야 되고 거기서 지출이 늘어나면 또 뭐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럼 그때 가서 차를 판다? 그럼 뭐 그럴 거면 진작 팔지. 사실 가장 좋은 거는 소득을 늘리는 게 가장 좋거든요. 음. 소득을 늘려서 해결하는 게 근본적인 원인 해결이죠. 제일 좋죠. 근데 이제 보통의 일반 그 직장인 분들이 이제 유튜브 많이 보시니까
소득을 늘릴 방법이 좀 마땅치 않아서 저축을 해라 뭔가 이거 집을 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본인이 오히려 이렇게 좀 압박감을 느끼고 할 때 이게 저는 인생의 벼락치기로 생각해요. 인생 벼락치기가 지금 온 거지. 당장 내일이 시험이면 아무리 공부 안 하는 애들도 잠깐은 하잖아요. 네. 밤새서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압박감이 오는 게 오히려 본인한테는 좀 원동력이 될 수도 있거든요. 한번 튀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블로그가 됐든 무엇이 됐든 야 이걸 한번 내가 이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금 적자는 안 나시니까 플러스 200만 원 만들 방법이 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 방법 찾으시면 그렇게 또 문제가 해결되는 거고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은 무언가 하나 고정비 큰 거는 포기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